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광기에 지배된 미치광이 비이성, 합리적이지 않은 거로 생각했어요. 이런 인식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광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주요한 광기의 원인은 신의 내린 벌이야, 저주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인들은 동네 어귀마다 신전이 있고 집안 곳곳에 신에 대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고 해요. 신이 한 몇천 명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스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과 연관돼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대홍수가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잘 모르는 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은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리고 광기도 예외가 아니었죠. 좀 해결하는 것도 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기를 치료하려면 어딜 갈까? 병원이 아니라 신전. 그렇죠. 교수님, 정신질환이 신 때문에 생겼다는 걸 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이걸 언제까지 믿은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고대 인식은 이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건이요? 그리고 이후에 380년 로마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심지어 12년 후에는 모든 이단을 금지하고 기독교만 유일교가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때 신과 악마의 영향력을 이용하는데 약간 미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 설명에 제일 좋은 게 악마에게 꼬임에 빠진 거다. 아, 악령이 씌었다. 기독교의 힘이 절대적인 상황이 되자 광기는 아주 배척해야 될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또 이걸 어떻게든 퇴치하는 게 정말 우리 신이 계신다, 존재한다라는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인들을 사제를 통해서 구마의식을 받게 하는, 또 가장 흔하게는 산채로 남겨두면 안 된다. 왜냐면 악마, 이건 악령이니까. 그러니까 산채로 화용시켜야 되는. 화형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꾸 강해지는 그 시기가 될수록 광인에 대한 핍박은 잔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그 단어가 뭐죠? 마녀사냥. 그렇죠. 바로 중세시대에 이르면 광인들은 마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면 그렇죠. 지금은 아, 치매가 오고 치매가 오면 아무래도 횡설수설하고 없는 얘기 하시고 맞아. 이런 것을 악마의 힘을 빌렸단 네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와, 치매 환자를 마녀로 몰았다고? 너무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넷 혼이라는 여성이 악마랑 교합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자넷은 평소에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었대요. 근데 너는 그렇다면 정상인인지 악마인지를 뭐로 시험을 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에? 아, 근데 치매가 있으니까 못하겠지. 저.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악마야. 그래서 결정적인 마녀의 증거가 돼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또 마녀로 많이 몰린 질환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름으로는 헌팅턴 병이란 병입니다. 뭐예요? 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헌팅은 아는데 헌팅턴은 모르겠네.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정신질환이에요. 초기에는 치매, 기억상실증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점점 신체 조절 능력까지 망가져서 몸이 저절로 경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무도병이라고 합니다. 무도병?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가 제일 먼저 기록돼 있는 게 프랑스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뭔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희화화하는 듯한 몸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또 그 당시에 잘못된 이해가 빚어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미 씨, 그러면 당시에 저런 광인들에 대한 치료법은 없었나요? 한 예로 그 당시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광기의 돌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광기의 돌을 빼내서 아,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와, 했던 썰이 있다. 저 뽑는 저분이 진짜 광인 같은데?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네. 결국 기독교적 맥락에서는 미치광이들은 신에 의존하길 거부하거나 신을 부정하는 자로 취급하는 거죠. 불운의 원인을 삼아서 귀신 들림 또는 마녀로 몰았던 겁니다. 하지만 광인을 희생양 삼던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전쟁을 계기로 왕권이 강화되고요. 이후에 신이 아닌 인간이 중요한 인본주의가 싹트면서 광인이 마녀로 몰린 일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먹잇감을 점차 벗어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거는 가족과 마을의 몫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좀 좋아졌을까요? 숨길 것 같은데 오히려. 못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어서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신이 미쳤다고 간주되면 마을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는 오두막 바닥에 구멍을 파서 밀어넣은 다음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다. 구멍의 깊이는 약 1.5m 정도로 반드시 서 있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넣어주는데 대개는 그 안에서 죽게 된다. 와, 그냥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렇죠. 너무 참혹한데? 그래서 정신질환을 죄악, 수치로 생각한 사회의 시선만은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시골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어요. 1600년대 중반까지 런던은 52만 명에 불과했는데 1800년대가 되자 무려 110만 명으로 두 배가. 정말 사람들이 밀집하게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도 너무 나빠진 거죠. 이렇게 도시 인구가 급증하자 빈민이 늘고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고 나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된 광인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불황자나 빈민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아, 아니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 광인들이 도시의 문제 원인으로 찍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엔 한 명 이렇게 막 변소 뒤나 창고 이런 데다 숨겨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도시에 갈 곳 없는 광인들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황자, 범죄인 이런 사람들을 광인까지 해서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아, 도시 안에 짓게 됐어요. 말 그대로 격리네. 바로 본격적인 수용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의 전신으로 알려진 베들렘 왕립병원입니다. 16세기부터 런던시가 관리하면서 산업혁명 시기에 대표적인 도시의 수용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설미 씨, 그 명색이 병원인데 환자들에 대한 처우나 뭐 관리는 어땠어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하수구 위에 건설됐다고 해요. 아, 그래서 배수구가 막히면
폐기물들이 올라와서 냄새가 엄청 고약했다라고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제공받는 식사가 저칼로리로 하루에 2번 정도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엄청 열악했구나. 그치, 당시 병원이 수용소의 개념이었다면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냥 편의상 안 보이게 하는 격리와 감금이었어요. 발에다가 쇠사슬 채워놓은 거 아니야? 아예 수도 감옥처럼 철창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과연 당시 수용소에 있던 광인들은 어떤 상태로 감금이 되어 있었을까요? 와, 아니 몸을 저렇게 묶어놓았다고요? 그렇죠. 이 그림은요, 1800년대에 베들렘 왕립병원에 10년 넘게 수감된 정신질환자를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와. 그의 목에는 튼튼한 철제 고리가 금속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벽에 붙어 있는 6피트 높이의 철봉에 걸려 있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폭이 약 12인치인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었으며 그 고리는 그의 양팔을 감싸고 옆구리에 딱 붙여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바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광인들은 교수님 그럼 얼마나 그 가혹한 환경에서 이게 감금 당한 겁니까? 자, 광인을 구속했던 건 쇠사슬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통제하기 힘든 광기를 다룰 땐 더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질환자의 목에 채웠던 옷깃이라고 그래요. 저 목에 채워두면 구속된 사람들이 치아로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 강아지 예, 이거? 예. 네. 칼라 하는 목 칼라 하듯이 수술하고 나면은 못 건드리게 하는. 저는 그 한국에서 예전에 음. 그 칼 씌우던 거. 칼 씌운 거 같이.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히는 구속복이었다고 합니다. 얼굴부터 팔까지 완벽하게 구속해서 아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안 되게. 이거는 많이 보셨죠. 네. 요새도 쓰고 있는 우리 이렇게 위험한 죄수들 하는 것 같이. 근데 지금은 오래 쓰진 않고요. 2시간이면 2시간. 정말 위험할 때 사용하고.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기한 없이 했으니까 와, 그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람 미치겠는데요? 나중에 진짜 팔 못 쓰겠다 이거. 예. 그리고 영국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이보다 더 심하게 구속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야 좁아 답답해. 아우 답답해. 광인들은 각종 도구에 묶인 것도 모자라 저렇게 겨우 딱 2발만 디딜 수 있는 좁은 공간이나 관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관에다 가뒀어요? 저거 고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일부 증상이 심한 광인들에게는 훈육이란 명목으로 체벌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수용소의 광인들이 참아야 했던 게 있습니다. 광인들을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처럼 예, 구경거리로 그렇죠. 만든 거네. 동물원으로 생각한 거죠. 아, 속상하다. 당시 베들렘 병원은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정신질환자들을 구경하는 걸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팔았고요. 사람들이 오면 조련사가 원숭이를 다루듯 광인들을 대했고 서커스에 동물같이.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을 광인들을 진기한 동물로 대했대요. 그리고 이때 광인들은 유흥거리로 전락한 이 상황에 당연하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죠. 그렇다면 당시에 1년간 얼마큼 다녀갔을까요? 한 10,000명? 10,000명, 좀 더, 3만 명. 3만 명. 자, 실은 9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거죠. 아니 왜 구경하는 거야? 진짜 많이 갔네. 그리고 이때 연간 관람료 수입은 300에서 350파운드 정도인데 동물원이나 서커스를 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했던 거죠. 이게 산업혁명 시기면 기술이 좀 발전하는 급성장하는 시기인데 뭐 치료법 같은 거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나름? 그렇죠. 일부 정신병원은 치료가 벌어지긴 했어요.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보면 매우 황당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예. 영국의 한 의사가 만든 회전 의자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의자? 뭐야? 먼저 광인을 회전대 묶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묶여 있는 의자를 강한 속도로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죠. 돌아. 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막 멀미 나면 토해요. 그쵸, 토하는 겁니다. 구토를 하다가 결국 빙빙 도니까 의식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의사는 근데 이 방법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막 날뛰고 흥분하던 사람 묶어놓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고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인들은 정신이 치료된 게 아니라 의자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을 뿐인 거예요. 일종의 학습과 고문이죠. 그쵸.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요. 무려 18일 동안 연속으로 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후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60번 이상의 구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설미 씨, 당시 또 어떤 황당한 치료법이 음. 정신병원에서 시행됐나요?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광인의 감각을 되살린다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자루 안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뱀장어가 가득 찬 욕조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와. 황당하다, 황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쌓인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숙변 이런 거 같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광기를 이룬다는 정말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행했던 치료법, 바로 목화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줘서 와. 정신적 위기를 없애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로는 안 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끔찍한 거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감금은 통제가 아닌 치료를 해야 돼, 그게 목적이어야 돼 하는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인들의 인권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근대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입니다. 그는 광인들도 인간이다. 인격적으로 처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치료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벌써 이제 뭔가 희망찬. 그가 1795년에 프랑스의 여성 수용소인 살페트리에 병원, 그래서 원장이 됐어요. 이곳에는 무려 7,000명의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안에. 와. 근데 환자들이 묶여 있고 막 어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보고 놀라서 피넬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그럼 뭘까요? 풀어주었어요. 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와. 이건 피넬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정신질환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상상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아, 도덕적 치료를 큰 병원에서 하고 또 밀어붙이고 했기 때문에 일종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정신병원과 수용소로 이런 방식이 확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피넬이 했던 치료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원인을 찾아서 상황극을 한번 하는. 연극 치료? 예를 들면 자신이 단두대에 보내질 것이라는 이상한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피넬은 그 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연극을 계속 시켰대요. 또 12년 동안 스스로 난 예수다 라는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대요. 뭐였을까요? 설교? 설교? 바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위한 분별력을 회복했다고 해요. 와. 결국 중요한 거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관찰된 걸 어떻게 바꿔줄까 하는 1대1의 치료를 생각했던 야, 7, 8천 명 어떻게 그렇게 다 했지?